신문 이야기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어젯밤 비박 당선 의원들이, 물론 그중에는 과거 친박으로 불렸던 의원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른바 쇄신파 의원들이 심야 비상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결론은 원유철 비대위원장 체제를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판장을 돌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도직구쇼 생방송 직전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 사의 표명을 밝혔습니다. 새 원내대표가 뽑히는 대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이양받게 되는 셈입니다. 오늘 이 뉴스 속보 잠시 후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수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의를 받들어서 새 국회와 협력을 하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새 국회와 협력을 하겠다. 여기서의 새 국회는 야당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야당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짧게 언급을 했는데,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었다. 선거 전의 인식과 달라진 것이 없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박계 중진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의례적인 사과라도 당연히 표명했어야 된다. 답답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한국일보 정치면에 큼지막하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비박계 심야 회동. 원유철 비대위 이대로는 안 된다. 정풍 운동이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돈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에 입안에 현옷을 했던 사람이 바로 원유철 비대위원장 아니냐.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고, 이해운 당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심은 미적분 수준인데, 고3 형아 수학 푸는 수준인데 당은 국민학교 2학년 산수 풀고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해운 의원의 이 쓴소리 왜 아니겠습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입니다.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비대위원장직에서 내려오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비박 소신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 외부 수요론. 김황식 전 총리가 거명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 오늘 조금 전 이렇게 밝힌 가운데 비박계 의원들은요, 여당 일각에서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자. 그 대상 첫 번째는 김황식 전 총리가 옳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새누리당의 새로운 비대위원장직에는 누가 오를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1면입니다. 사회면 기사인데요.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가 어제 롯데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보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너무 늦었습니다. 5년이 지나서야 고개 숙인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롯데마트.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나마 이렇게 사과한 건 롯데마트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불러온 옥시. 옥시는 이런 방구 사과의 말 단 한마디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옥시가 사망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댓글을 지우고, 그리고 본인의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연구진에게 뒷돈을 찔러 넣었다라는 정황도 검찰이 포착을 하고 있다는데, 가습기 내용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검찰은 그럼 왜 이렇게 수사를 늦게 시작한 거냐? 사망자가 100명이 넘도록 업체들은 발뺌했는데 정부와 검찰은 팔짱 끼고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2011년부터 본격화됐는데 2015년 4월이 돼서야 환경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제서야 검찰이 수사팀을 꾸려서 이제서야, 오늘에서야 검찰이 옥시 관계자를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1년에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검찰은 2016년 오늘 옥시 관계자를 처음으로 소환하는 겁니다. 이상해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 그동안 뭐 했는지
따져 묻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1면입니다. 역시 이 기사 1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 오늘 첫 소환된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롯데마트는 보상 재원으로 100억을 조성하겠다. 뒤늦게 판매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롯데마트가 사전에 검찰 수사를 앞두고 검찰 보여주기식 사과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내용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정치면인데요. 새누리 혁신 모임에서 혁신 비대위를 위한 당선자 총회를 열자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 70%가량이 친박으로 분류되는 성향을 가졌는데 혁신 비대위를 위한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비대위원장에 누가 옳은지 비대위원들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모임을 갖자 혁신 모임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혁신 모임에서 연판장 돌리기로 했는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힌 만큼 과연 새누리당의 앞선 운명은 어떻게 점쳐질지 오늘 돌직구쇼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돌직구쇼입니다. 앞서 발생한 돌직구쇼 생방송 시작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부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던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원유철 원내대표는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유철 원내대표가 새 원내대표를 뽑을 때까지 그 짧은 기간만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직으로서 역할만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비박계의 퇴진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의를 표명했고요.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비대위원장직을 이양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힐지라도 비대위원 중 한 명에 불과하고 원유철 비대위원장 체제로 당 대표까지 뽑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서 잠시 뒤에 이 속보 내용 자세하게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보도해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뉴스를 꼭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2011년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산모와 어린 아이들이 숱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사망자만 100명을 넘었는데 그 가습기 살균제 실체가 민낯이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은 일면에 이런 충격적인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너무나도 잘생기고 똘망똘망하고 평범한 어린 남자 소년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사진을 전체 모습을 한번 보시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임성준 군이 산소호흡기를 끌고 초등학교에서 하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잘생긴 이 소년, 13살 이 소년에게 도대체 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임성준 군은 5년 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돌이 지나자마자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뒤 기도협착, 장기 손상, 골다공증, 폐동맥 고혈압 등 다양한 합병증을 앓고 있습니다. 임 군은 산소호흡기 없이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5년 전 이 임 군에게 세상을 떠난 100명의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돌직구쇼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죽음의 살균제, 그 실체 3대 포인트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죽음의 살균제 혹시 알고도 팔았나? 첫 번째 의혹입니다. 롯데마트가 판매처 중 처음으로 면피성 사과를 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옥시는 모르쇠로 현재까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과의 골든타임은 지난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동아일보 논설위인 시자 오랫동안 환경 전문 기자로 활동하신 정성희 위원님, 5년 전으로 시계를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임성준 군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도대체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5년 전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옥시에 들어있는 어떤 제품이 폐 질환으로 인한 원인 불명의 사망의 원인이다라고 발표한 것이 2011년 11월이고요. 저 지금 한겨레 신문에 나온 아이 13살이니까 아기 때 그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이 됐으니까 초반이죠. 2000년대 초반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피해자의 한 사람인데요. 예. 지금 사망자가 143명, 그다음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1000명대에 가깝게 되고 있는데 이제서야 진실이 좀 규명이 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옥시는 그동안에 회사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국계 업체가 옥시를 네덜란드 기업이 인수를 했고 그 네덜란드 기업을 다시 영국이 인수를 해서 옥시가 인수를 해서 지금 주인이 영국 회사인데요. 현재까지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검찰 조사도 지금 피해가고 있고 예. 질병관리본부에 아까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불명의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것을 발표된 이후에도 다른 루트를 통해 서울대에 용역을 주면서 무관하다라는 그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는 괜찮아. 실험을 의뢰한 건 괜찮은데 교수한테 뒷돈을 줘서 예. 드러났죠. 뒷돈을 줘서 원인이나 결과를 인과관계를 왜곡하려는 그런 시도도 했고요. 지금 현재 사과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개개인한테 가습기 피해자 개개인한테 접촉을 해서 보상을 하면서 대신에 형사상 민사상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있는 예.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죠. 옥시의 이런 황당한 행태, 잠시 후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겠군요. 어제 롯데마트가 판매처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격적으로 사과를 했지요, 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롯데마트는 사실 이 문제가 된 이 폴리헥사 메틸 구안인 PHMG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다가 OEM이라고 그러죠. 예. 부착을 해서 자기네 상품만 부착을 해서 한 책임이 있는데요. 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회사는 10개가 넘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는 없어졌어요, 이미. 예. 보상받을 때도 없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몇 가지 업체 중에서 롯데마트가 가장 먼저 사과를 했고요. 대표가 마침 김종인 대표네요. 네. 이름도 똑같은데요.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100억대의 기금을 조성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신동빈 회장의 결정이 있었던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습기 피해자들이 이렇게 좋은 반응이 없네요. 왜냐하면은 문제제기는 오래됐는데 검찰 수사를 앞두고서 예. 아무리 해도 이렇게 검찰 수사 앞두고서 조사받게 되니까 뒤늦게 했다는 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제가 칼럼 하나를 오늘 아침 방송을 준비하면서 뽑았는데 2011년 11월 14일 그러니까 2011년 5년 전에 동아일보에 보도됐던 그 칼럼인데 횡설수설 사람 죽인 가습기 살균제 2011년 11월 당시 정성희 논설위원께서 그때 당시 기사를 썼던 내용인데 쥐를 상대로 이 가습기 살균제를 당시 실험을 해봤더니 이 성분을 들어마신 쥐가 들어마시지 않은 쥐에 비해서 어떻게 됐었습니까? 폐가 일단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요. 호흡곤란을 일으킨다는 것이 동물 실험으로 증명이 됐다는 게 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실험 조사 결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를 청소하기 힘드니까 살균제를 넣어서 균을 죽이겠다는 건데 저 가습기 살균제가 살균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였죠. 예. 근데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당시에 이렇게 공업용 세정제에 들어가는 이런 이 성분 PHMG 폴리헥사 메틸 구아닌을 쓰면서 독성 실험을 갖다 옥시 측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옥시 측에서 안정성 검사도 하지 않았다 당시에. 예, 하지 않고 쓴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 옥시 측에서는 이 문제가 사람한테는 피해가 없다라는 걸 입증하기에 이렇게 급급한 것이고요. 네. 사실 이것이 5년 전에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냈다면 여기까지 문제가 오질 않았죠. 저도 지금 놀랐습니다. 제가 이 기사 쓴 지가 5년 전인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그 회사에서 피해 보상이라든가 어떤 뭐 사과라든가 이런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고 그 사이에 이제 검찰이 조사받고 이제 조금 드러나니까 이제서야 일부 업체에서 이제 사과나 피해 보상이 나오고 있고 너무 정작 핵심이 있는 이런 조사 그 옥시에 대해서는 옥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 피해자들이 영국도 방문했답니다. 영국 회사의 본사에 가서도 이렇게 면담 요구도 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에 이제 오르게 돼서 이제 뭐 살인죄 여부까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야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참 한심하죠. 죽음의 살균제 3대 의혹. 2011년 11월 14일에 썼던 그 기사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검찰이 왜 5년 만에 수사를 본격화했느냐? 오늘에서야 옥시 관계자를 검찰은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옥시는 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은폐하려는 이딴 혐의가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옥시의 비열한 꼼수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셈인데 김병미 의원님, 옥시가 도대체 어떤 꼼수를 부린 겁니까 그동안? 저는 진짜 꼼수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가습기라는 게 저는 살면서 가습기를 언제 처음 써봤냐면은 아이들 일단은 애엄마가 임신하고 나서 처음 가습기를 쓰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면은 이 영유아 시기에 공기를 잘 이렇게 정화시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습기를 그런 시절에 쓰거든요. 여기서 온 피해자분들의 그 억울함을 어떻게 사과로, 보상으로, 뭘로 달래주겠습니까? 근데 더 한심하고 어이가 없던 건 이 옥시의 태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앵커님이 말한 것처럼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든지 여기에 대해서 무릎 꿇고 자제하고 두 번째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면피할까?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 대학 연구진의 연구를 의뢰합니다. 일단은 이게 옥시가 쓰고 있던 물질이랑 결국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건강에 유의하다라는 것들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 인과관계 입증은 보통 대학 연구진에게 연구 용역이라든지 의뢰를 맡기게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학 연구진들, 특히 교수들한테 돈을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런 의혹이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정상적인 연구비가 아니라 뒷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찔러줬다. 도대체 사람으로서 학자로서의 어떤 윤리력도 갖지 않는 이런 서울대학교 그리고 호서대학교의 연구진에 의뢰했다라는 건데 연구한 곳이 서울대랑 호서대입니까? 기사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연구 조작에 대한 의혹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옥시를 쓰고 나갔고서는 문제가 있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삭제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고 그게 사건 초기입니다. 2011년. 그리고 더 큰 회사 차원에서 문제는 회사 법인을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로 회사를 바꾸게 되는데 아마 많은 시청자들께서 유한회사가 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유한한 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 자본 이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책임지고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회사의 마지막 꼼수가 이 법인 변경에도 드러나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까 이 PHMG라고 하는 이 물질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이 물질을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기사에서 수영장 타일을 닦거나요. 정화조를 세척하는 데 쓰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질 원료를 가지고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이렇게 해갖고선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업체들 한 5-6개 업체만 나와 있는데요. 앞서 우리 한겨레신문 1면에 나왔던 그 소년의 모습을 보듯이 이 업체가 아닌 그 예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써왔던 사람들에 대한 전체 피해 수치는 우리 정부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검찰 조사가 있어야 밝혀진다? 대한민국 정부 이런 정부 믿고 우리 국민들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부 믿고 살 수 있겠냐? 바로 그 점인데 윤태곤 실장님. 2011년 사건 발생 초기에 검찰이 제때 수사를 진행했다면 피해자가 100명 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옥시가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쓰는 시간도 없었을 텐데 검찰 그동안 뭐 한 겁니까? 그러게 저 사실 제가 좀 부끄러운 게 저 오늘 기사 보고 좀 놀랐어요. 5년 전에 이렇게 떠들썩했던 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좀 처벌을 받고 해결이 됐겠거니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검찰이 이제 첫 번째 문제일 테고 전반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지적을 했잖아요.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전문적 정부 기관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권한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도 문외한인 건데,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이제 권한을 높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민사소송 같은 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규제 완화를 하는 거는 중요하지만은 이 소비자하고 기업 간의 민형사상 법적 공방으로 이게 둘 일인가? 그러니까 예. 정부의 이제 전문기관과 정부 차원에서 이건 좀 더 이제 깊이 초반에 관여를 했었으면은 이까지는 안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롯데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다시피 롯데는 유통업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만든 데가 이제 옥시가 문제고, 그 다음에 중소업체들 옥시가 한 거 보고 그대로 따라서 만든 회사들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책임을 물을 데도 없기 때문에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검찰이 5년 동안 수사를 차일피일하는 바람에 업체들의 꼬리 끊기는 정말로 가관이 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혹으로 이동합니다. 94년부터 연간 60만 개가 팔린 살인 살균제, 피해 보상과 처벌, 가장 관건은 과연 옥시를 포함한 이 제작사의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사라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 겁니다. 이문선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인죄라는 거는 주로 이제 사인이, 일반 개인이 하는 거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살인죄로 만약 처벌하려면 이 물질이 유해하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사람을 죽이기 위해 혹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하며 그래도 할 수 없어라는 의사로 넣었을 것이 입증되어야 되는데, 그 입증은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검찰이 그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냥 업체들이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마 인체에 정말 심각한 해를 미칠까 정도의 그냥 안일함으로 넣은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겠지요. 예. 아마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규율된 가능성이 더욱 큰데요. 근데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논문 조작을 의도하려고 했다든가, 뭐 자신에 대해서 유해성을 호소하는 글을 지우려고 했다든가, 이런 거는 증거인멸죄라든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또 별도로 규율이 가능할 텐데, 저는 이 뭐 옥시나 뭐 지금 롯데마트 등 외에도 저는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지적하고 싶어요. 네. 첫 번째 뭐냐면 SK케미컬입니다. SK케미컬은 여기 언론에서 지금 거의 다 빠지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저희가 회의 시간에 정 의원님 그걸 묻더라고요. 여쭤보시더라고요. 왜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을까? 가습기 살균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걸 바로 SK케미컬에서 처음 만들고 예. 그 기술을 다 판 겁니다. 근데 SK케미컬에서는 우리는 유해성을 이미 알려주고 기술을 팔았다, 원료 배합 방법을 알려줬다라고 하지만 산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사실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K케미컬이 그런데 원료를 수입한 나라가 바로 호주인데, 호주에서 그 물건을 팔 때라고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흡입하지 말 것이라고 써 있는. 흡입하지 말 것이라고 아예 써 있었군요. 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들은 이게 수증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에는 녹지만 수증기를 우리가 보통 수증기 형태로 가습기를 흡입하니까요. 그러니까 수증기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인체에 무해하겠지. 다만 가습기 내에 존재하면서 살균하는 효과만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초음파 가습기를 많이 쓰잖아요. 초음파를 통해서는 흡입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폐섬유화라고 하는, 폐가 딱딱해지는, 부풀어야 되는데 부풀지를 못하는 딱딱한 현상을 일으킨 건데요. 첫 번째, SK케미칼의 책임도 우리가 엄중히 물어야 된다. 예. 두 번째는 당연히 국가입니다. 나는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KC 인증 마크를 써 있는 건 분명히 확인했고, 저도 그래서 사용했거든요. 아, 본인도 사용하셨고. 그럼요. KC 인증 마크가 박혀져 있으니까. 저는 물때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나라에서 인정한 안전한 물품이구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라가 사기업에 그냥 책임을 다 떠넘깁니까? KC 인증 마크라는 건 안전하다는 거고, 안전한 건 국가가 인정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어떠한 안전 절차를 국가가 지켰으려니 라고 우리는 당연히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사기업에 책임을 떠넘깁니까?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포인트, 형법입니다. 이거는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우리 형법이 많이 늦어졌구나라는 걸 아는데, 형법이 사인의 불법 행위만 주로 집중해서 규율하다 보니까 법인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규율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다 업무상 과실치사예요. 이 사람이 직원 한 명이 요만큼 잘못, 이 사람이 요만큼 잘못, 저 사람이 요만큼 잘못한 걸 합쳐서 이만큼 그 불법이 나오는데 무슨 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큰 죄로 규율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또 대부분은 또 막 다 퇴직했고 이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사가 늦어지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큰 죄를 다 매길 수는 없고요. 이제는 형법이 법인에 의한 큰 범죄가 지금 계속 발생하는 이상 법인을 주체로 하는 어떠한 형벌 규정도 만들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유선 변호사님께서 정말로 잘 짚어주셨는데 이 세 가지 말고도 저는 누차 검찰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년입니다. 5년간 희생자가 100명이 넘어가는 순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검찰 한 명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떠밀었던 검찰 측의 해명도 조속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토크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진 한 장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잃어버린 5년을 지금이라도 수사당국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실 텐데요. 조금 전 뉴스 속보에서 전해주신 대로 원유철 원내대표에 관한 뉴스입니다. 만나보시죠. 원유철 물러나라! 어제 심야에 비박 의원들 중심으로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은 여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연판장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원유철 비대위원장직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조금 전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조만간 물러나겠다라고 뉴스 속보를 밝혔습니다. 사의를 밝힌 셈인데요. 새로운 원내대표가 추대되면 비대위원장직을 새 원내대표에게 이양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원유철 원내대표의 의사가 바뀐 셈입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조금 전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의 분열과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이양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원유철 원내대표 저희 동아일보 기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기자들과 만나서 내가 총선 책임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나라도 없으면 이 당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고 완강한 자세를 보였었는데 무엇이 하룻밤 사이에 원유철 원내대표의 심경을 변하게 한 걸까요? 애초엔 원유철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당대표 선거까지 치르겠다라고 밝혔던 차인데 말입니다. 관련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아쉽게 낙마한 정두원 의원이 원유철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 주변에서는 새누리당 구제불능이라고 합니다. 입안에 혀처럼 군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새누리당이 뭘 기대하겠냐는 거죠. 도대체가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느냐 쓴의심이 나옵니다. 한 번 간신은 영원한 간신인 거죠. 그래서 원유철 원내대표를 향해서 한 번 간신은 영원한 간신이다. 정두원 의원 이렇게 정말로 강도 높은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원유철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은 정두원 의원뿐이 아니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비박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도로 권영세 전 주중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병국 의원 등 이른바 돌밥회 돌아가면서 밥사는 모임인데 이 쇄신파 모임에 힘을 싣기로 했다. 그제 기자회견 한 5명에서 그치지 않겠다. 찻잔 속 태풍으로 멈추지는 않겠다. 거대한 정풍운동으로 몰고 가겠다라는 흐름을 저희들에게 알려준 거고요. 그리고 5인 성명에 참여한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심의 혹독한 회초리를 뭉개고 가다가 민심이 잦아들면 친박계가 당권을 접수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 비박 의원들은 오늘 원유철 비대위원장 불가 연판장을 돌리기로 하던 차였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무엇이 원유철 원내대표 마음을 움직였느냐? 민심과 당심이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번 당선자 가운데서 친박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될 때하고 비대위원장이 안 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짚어보자면요.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제 한 2달 내지 3달 정도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선출된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당이든지 간에 최고위원이라든지 비대위원의 제일 큰 권한은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이제 좀 이렇게 호흡이 맞고 좀 얌전한 분들로 있는 거 하고 진짜 민심이 반영돼가지고 매일매일 민심에 대한 이야기를 2달 동안 하는 거하고 가 제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박계 뭐 액션 플랜 오늘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도 있는데 친박계에서는 원내대표는 살짝 이제 조금 비박적으로 하고 그럼 이제 비대위원장은 친박으로 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 같은 거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당대표는 친박으로 하고 이런 역할 분담 같은 걸 생각한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러면 이제 2달 이후에 한번 승부를 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승부를 보기에는 민심이 너무 안 좋다. 그런데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첫 번째 격돌이 되는 거니까 친박계로서는 민심을 무릅쓰고 한번 우리도 세워가지고 붙어보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밀리느냐 이 승부의 시간이 되게 앞당겨진 거죠. 승부의 시간이 앞당겨진다는 말은 민심을 등에 업고 있는 비박계가 유리해지고 좀 이렇게 시간을 벌려고 하는 친박계가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원유철 원내대표가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이런 게 있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부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원유철 비대위원장이 목리를 부리지 말고 더 일찍이 총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 제가 비대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부적절합니다라고 나왔어야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성명을 발표한 5명의 쇄신파 의원들과 김병민 전 의원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현재 분위기가 정말로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뭐 거의 100%, 200% 다 공감하고요. 어저께자로 아마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회동을 하셨는데 그게 19대 국회 원내대표 아닙니까? 19대 국회가 5월까지 임기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원유철 원내대표께서 하셔야 될 역할은 19대 원내 국회의원들의 수장으로서 지나간 의원들을 다 모집해 갖고서는 나머지 19대 국회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남은 한 달 동안에 진짜 멋있게 의정활동으로 19대 국회를 마무리하자로 갔으면 원유철 원내대표가 좋은 평가를 받고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원유철 원내대표의 참 우려를 표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던 모습 중에 하나는 관리형 비대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저께자로 기사 나온 거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하겠다? 뭐 알파원과 함께 새로운 걸 만들겠다? 누구도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본인 혼자서 관리형 비대위가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미래를 스스로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으면서 국민의 여론이라는 거는 그렇게 미래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 다 뒤로 빠지고 진짜 새누리당을 완전히 바닥부터 재건할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라는 게 당신과 민심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컸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윤태곤 시장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이 아픈 상황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새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나가고 그리고 나서 그 비상대책위원회 역할이라는 거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아직 많은 쥐레밭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친박이 있고 비박 간의 갈등, 서로 간에 뭐 친박이 당대표라면 비박이 원내대표라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당 진짜 완전히 그냥 바닥을 찍을 뿐만이 아니라 지하까지 내려갈 겁니다. 지금 돌직구쇼를 보고 계신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기사에서 쓰지 못한 것 내면의 얘기 하나 건드려 볼까요?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직을 고수하려 했던 진짜 이유는 원유철 원내대표 뒤에 친박계 원로 중에 한 명이 서 있었고 그 친박계 원로 뒤에서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계획 중에 하나가 당대표로 친박 중에 친박인 최경환 전 부총리를 당대표로 선출을 시키고 원내대표는 뭐 그까이 거 비박 중에 하나 주고 나서 앞으로 올 대선을 지금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끔 치르는 여당 지도부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기사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전당대회의 당권 경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물밑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걱정과 우려가 교차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친박계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비박계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저께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더니 5명이라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과거에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이라고 할 수 있어서 남원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든 당을 쇄신하기 위한 소장파라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4년의 과정들을 보면 새누리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있었던 몇 년의 과정들을 보면은 당내 쇄신파, 소장파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면면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 마음은 있었겠지만 들고 나와서 얘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되지 않았던 거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당의 개혁을 위해서 들고 나올 때가 됐다고 저는 보여지고 이게 일선에 있던 사람들 당의 관례에 따라서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 당의 뿌리부터 개혁을 할 수 있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것들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친박계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차기 당대표는 그래도 대권 주자를 관리해야 하죠. 게다가 지금 여소야대 국면 아닙니까? 위기에 빠진 우리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을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가로 열고 최경환 괄호 닫고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를 비박계로 추대해야 된다라는 친박계 의원의 이 말, 왜 익명을 요구했을지 짐작이 가지만 임유선 변호사님, 액션 플랜 이른바 액션 플랜, 사전 정지 작업. 쉽게 표현하면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거죠. 일단 원내대표는 잠시 비박계에 내주고 결국에는 당권은 친박계가 가져가기 위한 액션 플랜 아니냐라는 것이 오늘 조간신문을 비롯해서 김진 기자도 이야기한 시나리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친박계의 수장으로서 당권으로서 누가 지금 당권을 가질 사람으로 누가 거론이 되느냐? 네, 당연히 최경환 의원이, 제가 갑자기 최경환 대표라고 할 뻔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총선 때도 최경환, 앞으로 전당대회 국면 때도 최경환이겠다. 친박들의 액션 플랜이다. 네, 액션 플랜이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진박들은 갑자기 말을 아끼면서 몸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 또 원내대표에 도전하려는 친박 의원들마저도 이렇게 정리하려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원내대표 나가지 말아라. 요 움직임의 뒤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당대표가 최경환 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전에 한 친박계 인사의 말씀이 얼마나 최경환 대표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납니다. 어떤 말이요? 예전에 홍문정 의원이 라디오에서 그랬죠. 예. 안대희 의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으로 지명됐을 때, 아니 왜 그런 분을 하냐? 우리 최경환 위원 같은 분을 지명직 최고위원을 시켜야지. 그랬었죠.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되게 불쾌했잖아요. 이 양반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당대표 할 건. 당대표 할 분을 지명직 최고위원을 알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지금 서서히 드러나는 이 증거들, 사실은 정치부 기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 정치적인 소양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다 들통이 지금 나는데. 예훈 의원이 뭐 미적분을 푸는데, 국민들은 미적분을 푸는데, 그 국회의원들은 만수를 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국민의 민심을 읽지 못하니까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당을 수습할 수 있는 것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원유철 대표의 뭐라 그럴까, 욕심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가를 갈 때 걱정돼요. 이게 내가 없는 동안에 지면 잘 만들 수 있을 건지. 동아일보가 나오는 동안 잘 발행될 수 있을까. 있을지 상당히 걱정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휴가를 안 가요. 특히 높으신 분일수록 더 안 갑니다. 휴가 좀 가세요, 제발. 예,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본인이 없으면. 그런데 어찌됐든 사정이 돼서는 일주일 휴가 가잖아요. 더 잘 만들어요. 더 잘 나온다. 내가 없어도 더 잘 됩니다. 내가 없으면은 이게 그 다음에 주자들이 나와서 더 잘 만들 수 있고 비대위를 더 잘 꾸릴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아까 마무리 잘하고 물러나도 그 다음에 더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당을 더 쇄신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해볼까요? 한 10년 동안 한국 정치사에서 정당이 몰락하는 거는 민심하고 당심이 괴리될 때였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 자주파하고 평등파가 격돌을 하면서 자주파가 계속 이기는 거예요. 당심과 별개로. 열린우리당에서 민주당으로 오면서부터도 이른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친노는 경선 필승 본선 필패다.
지금 새누리당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예. 민심하고 당심은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럼 민심은 점점 괴리되는 거죠. 예, 저희 돌직구쇼를 포함해서 동아일보에서 계속 선거 참패의 주된 책임을 갖고 있는 친박 의원들이 비상대책 당 지도부에서 이선으로 후퇴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서야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사의를 밝혔는데 이해운 최고위원이 말한 말, 국민은 미적분 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산수 공부하고 있다. 그 산수 풀고 있는 의원들 5명 오늘 동아일보가 꼽았습니다. 만나보시죠. 선거는 끝났는데 표심을 못 읽는 5인방. 아직도 산수 공부하고 있는 5인방 누군지 한번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누리당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대표 스스로 우리 당 공천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떠들고 다니니 누가 찍어주겠냐.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났는데도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그래도 나의 개혁 공천이 옳았다. 사실은 이 말보다도 그래도 나의 개혁 공천이 옳았다. 이한구 전 공관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요즘 계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수 푸는 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나라고 비대위원장직 하고 싶겠느냐? 내가 손을 놓으면 우리 당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총선 치르셨잖아요. 총선 책임 있습니다. 세 번째, 산수 푸는 의원. 잠시 당을 떠나야 했던 수많은 당원 동지들과 함께할 것이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 내가 당을 떠나서 동지들에게 미안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 안 돌아오셔도 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표심 못 읽고 있습니다. 사심 공천 전횡을 휘두른 5인방을 조만간 공개하겠다. 문재인 호남 방문을 회방 놓지 않았다면 더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을 것이다. 이분 어느 나라 정치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심 못 읽는 정치인. 국민의당도 예외는 없습니다. 김한길 의원. 야권이 미리 정신 차려 조금만 더 야무지게 대응했다면 180석 넘기는 것도 무난했을 것. 아유,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십니다. 김한길 의원이 주장했던 대로 야권 연대했으면 이번에 새누리당이 과방 넘게 차지할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 의원님? 굉장히 재밌는 건 산수 푸는 야당 의원 두 분은 총선에 안 나오셨잖아요. 그 야당이 이겼어요. 야당이 이겼어요. 근데 산수 푸는 여당 의원 세 분은 다 총선에 나오시거나 총선에 강한 책임감을 그러네요. 오적으로 뽑혀서 참패한 거죠. 이게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 세 분 안 나왔으면 총선 이길 수 있었다. 이한구 위원장의 멘트 여기 나오지 않았던 거 한 가지가 정말 국민의 공분을 사게 하는 거 한마디가 있는데요. 뭐냐면 유승민 의원 스스로 불출마를 결정했으면 모두에게 좋았을 것이라는 거를 아직도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직도요? 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한구 위원장 보면 저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갈릴레이는 이제 옳은 말을 했는데 이분은 자기가 믿는 바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예.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분도 뭐 처음에 총리설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뭐 어렵겠죠. 오늘 보면은 약간 무서운 게요. 어제 전에 그랬었죠. 정 의원님이 이 조원진 의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무오류에 오류에 빠진 얼굴을 봐라라고 예. 했는데 이게 혹시 저기 김진 앵커도 계신 분들도 저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 이런 무오류에 오류에 빠지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너는 지금 무오류에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꼭 말씀해 드리고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정두원 의원이죠. 한 채널A 한 프로에 나와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요? 새누리당의 열성 지지자들이 이한구 의원을 만나면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말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정두원 의원 및 여러 사람들의 이한구 위원장에 대한 분노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예, 이한구 전 공관위원장은 좀 그 정두원 의원의 발언을 유심히 새기셔야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보시죠. 반성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이 말 그대로 폭락을 했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박 대통령이 총선 참패와 관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기다렸을 텐데 어제 대통령 대수비 회의에서 총선 참패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스탑워치 어플리케이션을 살짝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얼마 동안 어떤 말씀을 내놓으셨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저와 함께 카운팅을 해보시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47초 26. 정확하게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평가는 47초 26초 만의 분량이었습니다. 47초 분량. 임순 변호사님, 어제 박 대통령의 이 대수비 발언에 대해서 2,000자 중에 총선에 관한 부분이 250자고 지금 방금 시청자 여러분과 셌듯이 47초 분량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약 10분의 1의 분량이죠. 예. 우리가 어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다들 기대를 했는데 짧게 나왔습니다. 총 한 6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하셨어요. 그간은 평균 한 1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하셨는데 그 평균 그 전에 비하여 상당히 짧게 말씀을 하셨죠. 그중에서도 바로 10분의 1에 대해서만 총선 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이 국민의 민의를 수용하겠다. 긴밀하게 국회와 협력하겠다. 예. 그리고 흔들림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로 요약이 됩니다. 물론 총선 직후 나온 정영국 대변인의 논평에 비하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정영국 대변인은 뭐라고 했냐 하면은 2줄짜리 논평을 했는데 민의 수용, 국회와의 협력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메시지가 됐다라고 받아들여서 사람들의 많은 비판을 샀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 각 당 대변인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 첫 발언이어서 기대했으나 한마디의 반성도 없었다. 이 정도로는 국민의 준엄한 질타에도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으로 메시지가 받아들여진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심재철 의원이네요. 선거 참파에 대해서 조금도 성찰이 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 반면에 친박계의 홍문종 의원은 협치하고 야당과 대화하겠다는데 이보다 어떻게 더 심각한 반성문을 쓰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습니다. 예. 정성희 위원께서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약간 마지못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저는 이제 박 대통령을 약간 그때는 이해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좀 사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그동안 사과를 좀 인색했는데 어제는 45초, 47초 분량에 대해서 했는데 국민이 생각하는 눈높이하고는 아까 많이 틀리죠. 어느 국회의원이 오늘 얘기를 했던데 사실 내각 책임제라면 이거 내각이 총사퇴하고 정권이 총리가 바꿔야 되는 큰 이벤트거든요.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 사설에 한 대목을 인용해드리고 싶은데요.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16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그때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서 총선 민의는 여야가 협력해 나라의 정치를 안정시키라는 지엄한 명령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회창 한나라당 같이 총리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고요. 실제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을 하면서 같이 해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낸 것이고요. 이런 자세 굉장히 아쉽고 한 가지만 더 사설 한마디 인용해드리면은 박 대통령이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도 선거 때문에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한국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마치 좀 잘못하면은 야당의 표를 몰아준 그 야당 국민이 잘못해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 이렇게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은 국가 등급은 떨어지죠. 근데 그것을 대통령이 굳이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했나 이런 아쉬움이 드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지지율이 지금 조사되어 있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아끼고 응원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친박 의원들의 이번 총선을 둔 행태를 보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많이 우려했을 텐데 총선 이후에 흘러가고 있는 국회 모양새를 보니 대통령의 통치 행태가 변하지 않았다를 느낀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취임 직후 54.8%를 기록했던 저 긍정 빨간색 지지율이 G20 정상회의 때 피크를 쳤습니다. 70% 가까이 찍었다가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는데 총선 참패 이후 31.5%라는 대통령 긍정평가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평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평가는 31.5%, 반면에 파란색의 부정평가는 33.8%에서 취임 직후 총선 참패 이후 62.3%로 역시 급증을 한 모양새를 볼 수 있는데 윤태곤 실장님, 극과 극으로 갈린 이 지지율. 지금 정성희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DJ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느냐고 또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이 지난 10년 동안 성공한 거는 생각 다른 사람하고 손잡을 때는 항상 성공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김문수 공감위원장으로 했을 때, 그리고 남경필 원희룡하고 손잡았을 때, 김종인 이상돈하고 손잡을 때 항상 성공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지적할 게 있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죠. 이회창 총재는 거의 그때 준 대통령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의 맛에 일찍 취해가지고 실패를 했고, 대통령이 내려놓으면은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도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어제 말씀은 참 아쉬운 게, 요 며칠 전만 해도 책상을 두드리면서 막 24분 동안 말씀하시고 진실한 사람들 이럴 때는 이게 되게 진정성 있게 막 이 얼굴 표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묻어나는데 어제는 낭독의 이런 느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쉽고, 그리고 청와대가 작년 4월 30일에 재보궐선거 전국에 4군데서 있었어요. 3군데서 여당이 이기고 1군데서 이제 무소속 천정배 대표가 당선이 됐죠. 그때 국민의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4군데 재보궐선거하고도요. 지금 300군데의 국회의원 뽑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예의가 아니죠. 아까 이 여론조사 추이에서 제가 하나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굉장히 급격한 하락이 있었잖아요. 정당 지지율도 이번이 처음으로 새누리당이 늘 1등을 하던 정당 지지율이 2등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에 더 놀라운 거는 TK에서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졌고, 예. 새누리당을 굳건하게 지지했던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PK 지역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2등을 했다는 겁니다. PK,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새누리당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대통령께서 앞으로 남은 기간 1년 반 정도가 남았을 건데, 그동안 대통령을 지켜주던 유일한 무기는 저는 흔들림 없는 굳건한 지지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지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는 그 지지층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결국 국민이 보여준 그 선택에 따라서 야당과 얼마든지 국회에서 협력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남은 1년 반의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아야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국민들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발 우리 청와대 수석들이 명심하고 대통령께 꼭 보고를 해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돌직구쇼의 자랑입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저희 코너 준비했습니다. 총선 국면 때 여러 차례 선보이지 못했다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K본부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있다면 저희 채널A 돌직구쇼에는 앉아서 세계 속으로 있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나 할까요? 어떤 나라 준비됐는지 바로 살펴보시죠. 앉아서 세계 속으로 북한, 중국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 속으로 뜯어봅니다. 이 사진. 진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스타벅스가 북한에는 없는데 자막이 다 가렸어요. 김정일 앞에서, 김일성 앞에서 스타벅스 컵을 들고 있는 이 사진이 정말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 맞느냐라는 진위 논란까지 일었는데, 판명 결과 김병민 의원님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가 맞고요. 진짜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스타벅스 매장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소위 말해서 외국인이 김정은을 조롱하고 놀렸다 정도로 아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북한에 방문했던 외국인이 저 컵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찍어갖고 일부러 이게 북한에서 스타벅스가 있는 것처럼 약간의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럼 북한에는 스타벅스가 없는 대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커피숍 매장들이 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예. 실제 그런 커피숍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해맞이 커피. 해맞이 커피? 저기가 북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커피숍. 네, 굉장히 세련된 모습들을 보이는 프랜차이즈 매장처럼 꼭 보이잖아요. 예. 별무리 찻집 이런 데서 만드는 커피들이 있다고 하는데 커피 한 잔 값이 4달러씩 받는데요. 비싸네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 전체 월급의 7배에 달하는 커피를 파는데 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이 북한 씁쓸합니다. 체제 내에서의 예. 소득 격차가 얼마나 심하면서 체제 붕괴가 이제 곧 머지않은 상황의 징조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이제 그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어느 사회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맥도날드가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 나라가 이제 자유주의가 됐다, 민주화가 됐다 하는 그런 맥도날드 예. 효과라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맥도날드보다는 스타벅스죠. 스타벅스가 동구권에 이제 먼저 들어가거나 이렇게 독재 국가에 먼저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서 일종의 스타벅스가 자유의 상징, 어떤 자본주의의 상징, 자유의 상징 비슷하게 이제 비춰지니까 아마 저 평양에 들어가서 스타벅스 컵을 가지고 사진을 찍은 사람도 그런 효과를 노리면서 찍은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중국이 이제 인터넷이 안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외국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지만 지금도 이제 아무리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전에 중국과의 많은 교류를 통해서 저런 그 문화 같은 경우도 북한이 들어왔고요. 실제로 스타벅스는 아니지만 저런 카페 문화가 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아무리 해도 어떤 개혁 개방의 그런 모습을 막을 수는 없다 하는 걸 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하나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스웨덴인가 노르웨이 속옷 회사에서 마케팅으로 우리가 우리 속옷을 평양에 뿌리겠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 호텔에서 뿌리고 사진 찰칵 예. 찍은 적이 있는데 북한이 좀 이색 마케팅의 대상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색 이제 마케팅. 제가 바라는 바는 금기의 장소. 이색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이제 개혁 개방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이번에는 두 번째 나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에 워낙 신기한 일이 많아서 두 개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요. 이게 뭡니까? 전투기 조종사인 줄 알았는데 황사가 워낙 심하니까 공기청정기 플러스 마스크를 합친 이 제품이 요즘 중국에서 인기 있다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웃기고 슬픈, 정말로 우픈 모습인데 우리 또 환경 전문인 정성희 위원, 이게 실제로 중국 그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안타깝게 소년이 산소호흡기를 들고 다니는 하교하는 사진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중국은 다른 모습인데요. 예. 이렇게 황사 마스크에다가 산소를 연결해서 팔에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차고서 하게 되면은 저기서 공기를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여과를 해서 맑은 공기를 해주는 그런 공기청정기 달린 마스크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는데 예. 가격도 제법 비싼데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걸로 봐서 중국의 공기 수준이 어떤지는 짐작이 가능한데요. 저기 중국에서 이렇게 한참 스모그가 있을 때의 상황은 눈으로 봐서 아이고. 자기 손이 보이지 않는 예. 정도라고 하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중국 내에 운전자가 촬영한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 의원님, 저게 지금 중국의 상황이 맞는 거죠? 저거는 이제 황사까지 겹쳐진 것 같고요. 예. 봄에는 황사고 겨울에는 스모그죠. 스모그 같은 경우에는 황사보다 더 황사는 먼지 속에 들어가 있는 중금속이 문제지만 스모그 같은 경우에는 유독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숨쉬기가 굉장히 나쁘고 실제 부유층들은 겨울에는 다른 데로 이제 이사 가서 좀 다른 나라에 살다가 들어온 경우도 많은데 그렇군요. 또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공기를 여과시킬 수 있는 마스크가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지금은 중국적인 상황이지만은 중국이 진짜 그렇다면은 중국의 나쁜 공기를 상황을 좀 비즈니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공업화가 부른 폐해가 바로 저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이제 세 번째 국가입니다. 이번에도 중국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뉴스일지 살펴보시죠. 중국의 우표를 자세히 보니까 중국 전역에 출시된 우표에
한국의 탤런트 박혜진 씨. 박혜진 씨의 우표가 다음 달 중국에서 나온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중국에서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한국 남자 배우가 뭐 김수현, 예. 이민호, 송중기 정도일 줄 알았더니요. 이 박혜진 씨에 대한 인기가 아주 뭐 상상 초월이라고 합니다. 예.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표가 한정판으로 100세트가 제작되는데 여기에 영향력 있는 문화 분야 종사자들이 들어간다고 해요. 네.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다 중국에서 국민 배우, 국민 가수로 꼽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에 이어 무려 다섯 번째로 박혜진 씨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송중기, 김수현이 아니라 박혜진 씨가 진짜 한류 스타였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류 스타의 공식 우표가 발행된 것도 이 박혜진 씨가 최초라고 합니다. 예. 이 박혜진 씨는 그동안 여러 드라마들을 통해서 중국에서 인기를 아주 많이 얻었고요. 그래서 최근 출연작인 드라마 치주 인더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정식 유통되기도 전에 이미 중국판 트위터에서 이미 화제를 모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야, 이 박혜진 씨는 저도 건너 들었지만 연기도 잘할 뿐만 아니라 인품도 굉장히 훌륭하고 어려운 환경도 잘 극복해서 아주 반듯하게 큰 청년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혜진 씨의 소속사 마운틴 무브먼트에서는 좀 소감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중국 전역에 다음 달 5위로 그것도 박혜진의 얼굴이 딱 박힌 우표가 유통이 되니까 굉장히 좀 으쓱할 것 같기도 한데 뭐라고 입장을 굉장히 하십니까? 영광스러워합니다. 이 문화재급 배우에게나 발급되는 우표를 국가적 사업에 박혜진이 함께한 것만으로도 영광이다라고. 저 눈빛, 저 손짓, 여성분들이 좋아할만 하네요. 연기도 잘하시더라고요. 드라마 태양의 후예 끝났다고 또 박혜진으로 옮겼던 거 아닙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어떤 가수가 부르더라고요. 갈대를 꽉 묶어놔야 되는데. 정성희 위원님, 우리 대한민국의 스타들이 남녀할 것 없이 중국에서 뭐 엄청난 한류를 불고 있는데 박혜진 씨가 저렇게 열광이었다. 사실 저는 이례적입니다. 박혜진이라는 탤런트를 몰랐는데 잘 몰랐습니다. 잘은 몰랐는데 오늘 보고 나니까 뭐 송중기 이상의 아까 송중기 씨는 최근의 현상이고 그 이전에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서 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전화카드 지금 우표만 얘기했는데 전화카드하고 기념주화도 나온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단하죠. 근데 우리 아까 윤혜지 여성 PD가 얘기하는데 또 최근에는 뭐 우리 남자뿐만이 아니라 소녀시대의 가수 유나도 지금 거기에서 1, 2등 할 정도로 엄청난 뒤늦게 중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다는데 거기 중국 드라마에 출연 중인데요. 그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나오거든요. 여자인 제가 봐도 반할 정도로 정말 예쁘더라고요. 중국 의상이 되게 잘 어울려요. 우리나라 이 대스타들, 우리 중국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뉴스로 마무리하네요. 저희는 광고 후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돌직구쇼 피날레 기사, 바로 이 기사를 골랐습니다. 만나보시죠. 좌절보다 희망이 폐허를 딛고 일상 복귀 차비에 들어서고 있는 일본과 에콰도르의 모습입니다.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일본 시민들이 저렇게 SOS 글자를 만들었는데 일본에 관한 감정은 아마 복잡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얄미운 감정도 많고 미운 감정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지진 참사를 겪으면서 좌절에 빠진 일본 국민들을 보면서 아이를 먹일 모유도 안 나올 지경에 처한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현재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A의 윤경민 기자도 현재 일본 대지진 참사의 현장 취재를 나가 있는데 어제도 취재한 내용을 들으니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일본의 상황이 현재 단수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은 지금 잠시 미뤄두고 그래도 이웃 국가의 주민을 돕는 것이 먼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늘 들게 만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동안 일본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발벗고 나섰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도 우리 국민들은 계속 도왔습니다. 이번 대지진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변함없는 도움을 기대하면서 요청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잠시라도